한국군 사업에도 이제 관심이 있구나라고 인공지능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통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잘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도 날리고 대만의 TSMC는 워낙 유명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만든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해외 업체에서 오히려 관심이 많았어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가운데는 가장 최신형이고 파괴력, 관통력 이런 거는 사실상 최강 수준이고 독보적인, 잘하면 이제 K방산의 새로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팔마러키 안드릴 창립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뭐 지사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나라 오기 전에 먼저 갔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안두릴이 대만에서 자폭 드론을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에 일종의 이제 지금 공장 같은 것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지금 대만군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10만 드론을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율곡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처럼 10만 드론을 갖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안드릴사에서 만든 자폭 드론을 지금 생산하려고 그래요. 대만 국방부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국방부 장관이랑 뭐 회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그럼 대만 거치고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 미국 방산업체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방위산업 관련돼서 이제 일본, 한국, 대만, 뭐 싱가폴 뭐 이런 순으로 좀 나뉘어져요. 인도도 있긴 해요. 근데 인도는 좀 멀고 그죠? 인도 뭐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이제 마켓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참고로 좀 안도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요즘 굉장히 핫한 국방 스타트업 그런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만드는 것도 다양해요. 보통 큰 기업들이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안두릴은 빨리빨리 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트업이라고. 경영과 관련된 결정 과정이 굉장히 좀 단순화되어 있고 심플해요. 그러니까 뭘 만들 때 금방금방 결정하고 금방금방 이렇게 개조 개발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 기억이 이 안드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미군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중국하고 27년도 뭐 계속 나오잖아요. 미중 간에 뭐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그게 대만 침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태평양에 한번 붙을 수 있다. 그러려면은 미사일이 많이 필요하겠죠. 중국의 군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서 만든 미사일들은 다 비싸요. 막 발당 막 수십억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군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뭐 몇백 발 가지고는 안 되고 뭐 몇천 발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둘이 생각해낸 게 그럼 우리가 완전히 이제 로봇화된 공장에서 그런 미사일을 대량으로 만들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도 그런 미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막 내고 그다음에 자기네 유튜브에 그런 막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요. 굉장히 놀랍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방위산업이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는 좀 다르다 얘네들은. 그리고 안두릴이 커진 배경도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이제 미군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미 국방부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냉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방위산업체가 한 열 몇 개 됐어요. 근데 냉전이 끝나고 다 이게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큰 데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만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메이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네들이 부르는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종의 이제 독점 체제로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막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을 따오면 거의 이제 몇몇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방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 스타트업 육성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기회의 창도 열어주고 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안두릴이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R&D 연구 개발에 필요한 뭐 실험 장소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연구소를 뭐 빌려서 사용하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험장을 이용하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각군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빨리빨리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진짜 중국하고 싸우려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많이 컸죠.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여러 국방부들하고 협력을 넓히고 있고 설립 8년 만에 임직원이 한 6천여 명.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가 한 300억 달러. 하나로 계산해보니까 한 약 40조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성장했어요, 회사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안드릴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사장이 전에 이제 보잉 코리아에서 근무했던,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본 분이에요. 존킴 대표라는 분이 이제 됐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안드릴이 한국군 사업에도 이제 관심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군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무인 체계를 많이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안드릴이 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요시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통신 뭐 이런 거는 안드릴이 좀 강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반도체 잘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도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는 워낙 유명하고. 근데 예를 들어 미사일이라던가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조의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미국 안드릴사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통신 쪽의 강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결합이 되면 오히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안드릴과 우리 국내 방산업체가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팔면 몇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물론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약간 동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썩 좋은 것도 아닌 나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중동 국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역할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좀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숙한 부분들, 그리고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안드릴이 좀 해주고, 우리는 대신에 이런 만드는 것들, 뭐 유도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갑차라든지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과 협업을 하면 나쁘지 않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차,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파괴자들이 나왔잖아요. 게임 체인저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게 뭐냐면 이제 재사용 발사체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스페이스X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일회용 발사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위성 발사 사업들, 뭐 거기에 이제 정찰위성, 군 정찰위성도 다수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다 스페이스X가 쏘고 있어요. 그거를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10분의 1, 뭐 적게는 3분의 1 이렇게까지 되게 싸요. 근데 지금 이제 미 국방부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장 파괴자. 전통적인 업체들은 비용을 너무 많이 높게 부르니 이거를 새로운 기술로 깰 수 있는 회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안드릴이고, 그래서 다수의 그런 이제 국방 스타트업들이 요즘 미국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비상장된 기업들도 있고, 근데 또 미국은 재밌는 게 이 비상장된 회사들도 어떻게 투자를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은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미 국방부 차원에서 육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군은 이 무기 체계 개발 이 단계가 좀 틀려요. 미군은 각 군이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보시면 각 군이 하진 않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그걸 다 모아서 해요. 근데 미국은 각 군마다 연구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랑 이런 스타트업들이 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잘 보시면 땅덩어리에 넓잖아요.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요. 그리고 각종 첨단 기자재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기후도 뭐 가장 추운 데도 있고 가장 더운 데도 있고 사막도 있고, 뭐 정말 알라스카 같은 데는 눈 많이 오고 미 내륙에도 할 때 눈 많이 온 데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기후에서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오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드릴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군과 협업도 하고 테스트도 빨리빨리 하고 성과물이 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요즘 무서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그 스타트업들, 특히 방위산업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우리나라도 보면 업체가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 지금 KF-14 만드는 뭐 카이,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제 유인기 쪽은 지금 안 하고 있고 무인기 쪽으로 좀 하고 있고 유도탄 미사일 만드는 미사일 레이더 뭐 천궁2 뭐 이런 거 만드는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 가보면 특수선화는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HJ중공업, SK 오션플랜. 하여튼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 지금 업체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맨날.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왜 그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상황은 비슷해요. 몇 개 업체들이 사실 나눠먹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뭐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안도리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생겨버리면 이런 회사들이 기술력과 싼 가격으로 시장을 뒤집어 놓겠죠. 그럼 우리는 좀 더 적은 세금으로 더 좋은 무기를 어쩌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군이나 방위사업청도 좀 국방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들 가운데는 실제로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UA 쪽 관련돼서 뭐 몇몇 이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 뭐 알게 모르게 수출하는 것도 꽤 있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이제 방위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면 이런 이제 국방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이제 무인체계, 무인체계 핵심은 점점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회사들보다 좀 뒤처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1, 2등을 먹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이고 우리는 사실 순위권에서 그 한 5등 안에는 사실 못 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위산업체들도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자들을 많이 이제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사실 이제 방위산업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 개발자들이 보통 그러니까 최저 마지노선이 어디냐? 판교예요. 판교 위주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 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사 다닐 때 이제 업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는 서울이었어요. 사천에 본사가 있지만 사천에서 일한다 그러면 안 와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중국 뭐 미국만큼 이 인공지능 인력 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지난달에 이제 중국 베이징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가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자가 한 60만 명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인력은 안 되니까 그런 또 제한이 있고 우리가 이런 향후에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이 전략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방과도 사실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력들을 풀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 문제도 있어요. 방위산업 관련돼서 자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툴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100% 대한민국이 만든 인공지능 툴을 사용해서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외국의 좋은 인공지능 툴을 가져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냐 이 고민도 사실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운영체계들 잘 보시면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죠. 근데 윈도우는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만든 거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쳤을 때 과연 해외에서 이걸 쓰겠냐?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OS 체계는 이제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수종원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잘 안 쓰고 해외에서도 안 쓰고 그럼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요즘 이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인공지능 툴을 써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100%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향후에 굉장히. 아직은 이렇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왔지만 저도 이제 국방 관련돼서 인공지능 관련된 걸 이렇게 좀 알아보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크더라고요.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이제 고민해볼 문제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 시위즈 그리고 한국어로 하면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군함에 이 시위즈가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 해군도 보면 한 두 종류의 지금 시위즈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 네덜란드에 들어온 골키퍼
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레이시온사에서 들여온 펠렁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임무가 뭐냐면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군함에 이제 막 대한미사일 날라옵니다. 그럼 이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키라고 하는데 전자전으로 이 미사일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체프나 일종의 이제 금속 조각, 체프를 발사해서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군함을 묘사할 수 있는 기만체를 수면에 떨궈 가지고 그쪽으로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교란을 시키거나 다른 기만체나 이제 금속 물질을 하늘에 쏴서 교란시키는 그게 이제 소프트킬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하드킬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대공 미사일 쏴서 요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서 기관포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사실은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근데 향후에 해군이 생각해 보니까 군함을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군함들을 만드는데 이걸 수입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해외에 종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과거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골키퍼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 유지하는데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국산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시위즈2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든 골키퍼가 단종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펠랑스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거 도입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키퍼는 국내에서 창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싹 뜯어서 이제 새로 싹 고치는 정비를 해요. 근데 펠렁스는 우리나라가 늦게 도입했어요. 그리고 도입한 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참고 말씀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펠렁스 창정비 권한을 갖고 있고 대만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늦게 도입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고장나면 만약에 창정비를 하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골키퍼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거의 쓴 지 이제 30년 40년 다 돼가니까 이것도 대체하면서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펠렁스도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로는 펠렁스는 20mm 벌컨포를 써요. 근데 골키퍼는 30mm 캐틀링건을 써요. 이게 약간 10mm 차이가 나죠. 10mm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파괴력이나 관통력에 주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우리 해군이 30mm 이 지금 골키퍼에 들어가는 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펠렁스를 쓰게 되면 이게 탄을 못 쓰는 거예요. 골키퍼가 퇴역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차를 하면서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30mm 기관포 캐틀링건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만든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해군이 쓰던 골키퍼는 네덜란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펠랑스는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 레이시온사가 했고, 이제 골키퍼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과거 이제 시그널, 탈레스 지금은 탈레스 네덜란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옛날에 개발했던 회사들이 지금은 안 만들어요 이걸. 왜냐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세계 각국마다 이 해군력 증강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그렇다고 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시위즈2는 30mm 캐틀링건을 사용하니까 이게 이 30mm 캐틀링건이 이 전차 잡는 비행기로 알려진 A10에 들어간 그 30mm 기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원하는 나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독보적인 우리나라 지금 개발 중인 이 근접방어 무기 체계 2가 잘하면 이제 이 K방산의 새로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독보적인 아이템이다 이거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거 한다고 그랬을 때 해외 업체에서 오히려 관심이 많았어요. 비슷한 걸 만드는 혹은 이제 안 만드는데 이거 가져가서 팔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해외 업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얘네 단독으로 쓰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근접방어 무기체 가운데는 가장 최신형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파괴력, 관통력 이런 거는 사실상 최강 수준이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이죠. 근접방어 무기체계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LIG 넥스원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좀 모습이 독특하게 생겼어요. 무슨 로봇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근접방어 무기체계, 특히 이제 미국이 만든 펠렁스 같은 경우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영화 스타워즈 보시면 이제 약간 이제 무슨 동그랗게 생긴 로봇이 나오잖아요. R2D2. 그래서 별칭이 R2D2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근데 우리 이 근접방어 무기 체계 2도 보면 약간 무슨 로봇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레이더가 한 5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A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이제 목표 추적하는 레이더가 위에 달려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전 세계 지금 근접방어 무기 체계 가운데 이렇게 A사 레이더를 많이 적용한 건 우리나라가 만든 곧 양산에 들어가게 될 근접방어 무기 체계 2가 제가 알고 있기로 사실상 유일해요. A사 레이더를 달면 장점이 뭐냐? 기계식 레이더들은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른 예를 들어서 뭐 초음속 미사일이나 속도가 빠른 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할 때 좀 뚝뚝 끊기겠죠. 이게 이제 표적 정보가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뚝뚝뚝 끊기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격하는데 힘들겠죠. 근데 A사 레이더는 마치 이제 이지스 구축함에 달린 이지스 레이더 마냥 움직이는 걸 쫙 보여주니까 한 번에 쫙 흐름을 궤적을 쫙 보여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리즈 2, 이 근접방어 무기 체계 2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탄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기관포탄이 좀 특수해요. 왜 특수하냐? 전방 산개탄 혹은 전방 확산탄이라는 걸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물 최대한 가까운 데 가서 기관포탄 안에 텅스텐 탄심이 들어있어요. 여러 개의 텅스텐 탄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기 전에 입력을 해줘요.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서 빵 터지면서 텅스텐 탄자가 확 펼쳐져요. 그러면서 적의 대한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격추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포탄을 지금 적용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군집 드론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대공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근처에 가서 빵 터지면서 파편으로 이렇게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이 전방 확산탄 혹은 전방 상계탄을 사용하는 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근접방어 무기 체계 2 같은 경우에는 군집 드론을 뽀개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이 텅스텐 탄심이 확 퍼지면서 이제 발사 속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쫙 이제 펼쳐지면서 쫙 싹 다 이제 군집드론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유럽이 만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들보다는 훨씬 더 성능면에서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그런 미사일들도 특히 이제 대한 미사일들 요격도 오히려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방 확산탄을 쓰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피할 수 있는 요즘 미사일, 대한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킬, 이런 요격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막 급격하게 기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방 확산탄을 막 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자기가 기동을 한다 그래도 탄심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요격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를 단순히 군함에만 장착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상에서도 쓰려고 그러거든요. 지상에 뭐 이렇게 서울 시내 잘 보시면 고층에 보면 이렇게 대공포들이 있습니다. 벌컨포도 있고 미스트랄도 있고 뭐 신궁도 있고 막 이래요. 지금 잘 보시면 우리 군이 이제 병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군 병력이 줄어들면 이제 자동화된 체계로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이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군함에서 저는 직접 봤는데 이렇게 콘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게 하나만 있으면 온 시키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정비할 땐 사람이 필요하지만 운용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걸 이제 지상에서도 쓰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에 관심이 많죠.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군집 드론 이런 거 지상에서 날라오면 전방 분산탄, 상계탄을 쏠 수 있는 시리즈 2가 지상에 있으면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겠죠. 드르륵 쏘면 이제 막 수십 개의 드론이 막 요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 전부터 해외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해외에서 관심이 많고 군함뿐만 아니라 지상에 쓰면 훨씬 더 활용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 이제 북한이 장사정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도 펠랑스를 지난 이제 이라크전 때 이라크에서 이제 안정화 작전했을 때 이걸 지상에서 썼었어요. 그래서 반군들이 쏘는 박격포탄이라든지 로켓포탄을 요격하는데 이 근접 방어 무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사정포 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요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무기체계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군함에 달아 써도 되고 지상에 달아 써도 되고 군집 드론도 대규모 요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한 미사일도 맞출 수 있고 장사정포도 요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에 꼽은 게 한 5가지인데 5가지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알았죠. UAE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근데 아마 그거 이상으로 사실 이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해외 큰 방산업체들도 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져가서
자기네 나라에 맞게 개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은 이제 30mm 캐틀린 건 쓸 모델이 나오려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를 달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요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딱 온만 시켜놓으면 그리고 레이저는 오히려 기관포탄보다도 싸요. 한 발 쏘는데 가격이 그냥 몇천 원이면 되니까. 전기료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30mm 기관포탄을 빼고 레이저를 달면 이것도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레이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출력 레이저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기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때는.